자, 어제 진도 나가기 전 우리가 과소공급설하고 끝냈거든요. 3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두, 무스, 다까지 했어요. 갈두, 무스, 다까지 했어요. 갈두, 무스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존이 아니라 우리 선으로 했죠. 선전조합으로 했죠. 선전조합이라고 했죠. 일단 목차 외우시고요. 갈브레이스, 두젠베리, 무스그레이브, 그리고 누구였죠? 다운스예요. 과소공급설이죠. 과소공급설이죠. 과다공급설 먼저 못 외우시는 분은 뭐부터 외우자? 과소공급설부터 외우자. 그래서 우리가 갈두, 무스 다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선전조합이라고 했는데 갈브레이스의 무슨? 선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갈두, 무스다. 두가 누구예요? 두젠베리의 전시효과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갈두, 무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적. 자, 갈브레이스의 의존효과 볼게요. 사적제에 비해서 공공재는 광고나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디에 의존한다? 광고나 선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광고나 선전이니까 선전효과인데요. 의존효과랑 같은 말로 쓰인다라니까 의존효과도 같이 외워야 되죠. 우리가 브레이스가 스펠링이 물론 다 다른 건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숨에 의존하죠. 숨에 숨 쉬는 거에 의존하잖아요. 브리드하고 스펠링 좀 발음이 비슷해 보이니까 갈브레이스의 의존효과, 선전의존효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젠베리의 전시효과, 그러면 민간재는 과시효과로 소비가 자극되니까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공공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적게 써진다. 과소 공급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무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은요. 내용이 복잡한데 사적재의 경우에는 부담한 만큼 소비하고 부담한 만큼 직접 자신의 편익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공공재는 자기의 부담과 편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재정착각. 그래서 조세저항이 이루어진다예요. 재정착각 때문에 조세저항이 이루어진다가 한마디인데 좀 어렵게 좀 느껴져요. 편익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재정착각으로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과소공급이 발생한다.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에도 조세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얘는 모르는 게 똑똑하다라는 거죠.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으로 인한 편익에 비해 비용이 크므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합리적 무지의 상태가 발생한다. 합리적 무지의 발생한다. 왜? 정보 수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에 저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과다공급설은 우리가 WP, MP, BB 한 다음에 끝났죠. WP, BB였어요. W가 뭐였어요? 와그너 법칙은 특징이 뭐라고 했죠? 수요의 소득탄력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공공서비스는 그래서 과다 공급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였죠? P였어요. 이건 뭐예요? 피콕과 와이즈먼의 전이효과, 대체효과. 위기 시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근데 이게 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쫓아내는 그런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또 뭐죠? WP, NP가 쉽죠? N이 뭐예요? 리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P가 뭐 있죠? 파킨슨의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인데 우리가 부업으로 외우기로 했어요. 102하고 202가 반복해서 부업으로 외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B만 외우면 되는데 보모병은 공공재 여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B가 브레넌과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이다. 이거는 집권화된 이 정부가 예산 팽창이라든가 재정 규모가 팽창된다는 이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국회직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쪽 갈게요. 비정부 조직입니다. 비정부 조직은요. 자, NGO죠. 비정부 조직은 NGO예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동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동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NGO가 행정 환경의 변화, 정부와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등. 자, NGO의 특성 볼게요. 제3 영역이다. NGO가 제2, 제1 영역은 아닐 것 같죠? 제3 영역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자발적 조직이다. 이것도 그냥 OX 그냥 해서 넘어가실 수 있는 조직 그거 같고요. 비영리 조직이다라는 거는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익 분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중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지금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자발적 조직이고 비영리 조직이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요. 자치 조직이다. 이것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속적이다라는 표현이랑 그다음에 집행 분야가 저는 표시를 해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집행 분야에서 주로 이게 처음에 행정학 시작할 때 조금 낯설 것 같아요. NGO는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집행 분야에서 NGO의 한계, 시민이 들어오면 대표성이 한계가 있죠. 대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사람이 우리가 대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하면 대표성이 있지만 의회가 안 하면 일단 대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문들을 보게 될 거예요.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이 부족하게 된다.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이 부족하게 된다. 책임성하고 대표성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죠. 그쵸?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은 여러분 공무원, 직업 공무원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비전문적인 아마추어가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유형, 이건 드문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체, 보완, 대립, 의존인데요. 일단은 나왔으니까 외우고 갈게요. 대체, 보완, 그 다음에 뭐죠? 대체, 보완, 그 다음에 대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대체, 보완, 대립, 그 다음에 의존이에요. 대체는 뭐가 바꾼다라는 뜻이죠. 대체적 관계 뜻 볼게요. 정부의 공공재 공급 역할을 누가? 일정 부분 비영리단체가 담당한다. 재화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 다음에 보완적 관계예요. 보완이라는 거는 보충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협력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협력이에요. 협력. 긴밀한 협조 관계. 비정부 조직이 NGO가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이죠. 지원. 대립은 싸운다라는 말이에요. 대립이 갈등이죠. 대립이 갈등이에요. 근본적인 시각 차이. 긴장이죠. 근본적인 시각 차이. 긴장이죠. 근본적인 시각 차이. 긴장이죠. 글자가 여러분 지금 아침이라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글자를 일부러 크게 읽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읽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집중이 돼요. 다시 한번 첫 글자를 일부러 크게 읽는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짧은 말로 돼 있잖아요. 정부가 긴장 상태가 발생합니다 하면서 나한테 좀 친절해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조금만 읽기. 방금 뭐 읽었죠? 근본적인 시각 차이하고 그 다음에 긴장만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꼭 읽으세요. 의존적 관계가 좀 어려운데 의존적 관계는 지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배.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 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해온 경우. 모르는데 성장을 유도해왔어요. 성장, 비정부 NGO의 성장을 유도해온 경우에 나타나는 관계 유형이래요. 개발도상국이에요. 비정부 조직의 성장을 유도해온 개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뭐다? 대체적, 보완적, 대립적, 의존적. 뭐라고요?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관계. 지배, 의존적 관계. 지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날 서로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서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본 바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그런 기출문제는 없었고요. 이 이론서에 이 한 문장이 나왔어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서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자 써주실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자 1번이라고 쓰고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제가 쓸 거예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쓸게요.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X.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X.
그 다음에 선거, 종교, X.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 안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전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일 것. 자, 안 보이죠?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일 것. 다섯 번째. 아까 NGO는 지속적이라고 했죠. 그쵸? 1년 공익활동이 최소한 있어야 되나 봐요. 1년 공익활동이 최소한 있어야 되나 봐요. 자격 요건이에요. 6번 대표자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행안부 장관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한테 아마 인증을 받겠죠. 지원을 받도록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받겠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지금 NGO예요. NGO의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그 다음에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선거하고 종교 관련된 행위하면 안 돼요.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고요. 1년 공익활동을 해야 되고요. 관리자,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요. 행안부 장관 또 시도지사가 여기 이 법의 주인공처럼 보여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분 읽어보세요. 아주 짧더라고요. 자, 사회적 자본 가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특징.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이에요. 상호 신뢰, 호혜주의. 자,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우리? 여기다가는요, 호혜주의 밑에다가 무조건 봉사, 전제, X예요. 무조건 봉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예요. 무조건 봉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쓰실 분은 쓰시고요. 안 쓰실 분은 그냥 외우시려고 노력해보셔도 돼요. 왜냐면 기출문제 해설에 다 있는 거니까. 언젠가 보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언젠가 보답을 받을 거라는 기대로 해서 공동체한테 봉사한다가 그 기출문제 뒤에 나오는 지문이었는데 한번 써볼까요? 언젠가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함께 공동체에 봉사한다. 이건 맞겠죠. 그런데 무조건 봉사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무조건 이게 바로 호혜주의죠. 호혜주의. 서로 좋게 하자. 호혜주의. 무조건 봉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언젠가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그 다음에 공동체 봉사. 친사회적 규범이다. 협력적 네트워크와 적극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시니까요. 사회적 자본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니까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요. 남들한테 여러분 알아봐야 되면 인터넷도 서핑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전화도 해봐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친한 사람, 특히 가족이라든가 절친한테 뭔가 정보를 물어볼 때는 거래 비용이 덜 들죠. 상대적으로. 행동의 효율성이 제고돼요. 사회적 자본은 뭐랑 관련이 있다? 가외성이랑 관련이 있다. X예요. 뭐랑 관련이 있다? 효율성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해주세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일단 하세요. 효율성. 자, 푸트넘은요. 신뢰와 규범과 네트워크죠. 푸트넘은요. 밑에 네모칸에 보니까 다양한 개념. 푸트넘은요. 신뢰와 규범과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봤어요. 푸쿠야마는요. 후쿠야마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그냥 푸쿠야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본 사람이죠. 한국을 욕했어요. 저신뢰 사회라고. 한국을 저신뢰 사회라고 했어요. 신뢰가 있으면 거래 비용이 낮춰지는데 우리는 신뢰가 낮으니까 비효율적으로 저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옆에 보면요.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경이 우리가 영어로 라디오스죠. 라디오스 뭐 하도 반경 반지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신뢰의 범위, 신뢰가 퍼져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했다. 부르디에는 이 기출 질문으로 그냥 하나 나온 거 여기다 써주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의 네트워크, 실제적, 잠재적 자원의 합계. 바로 얻을 수 있는 실제적. 하지만 얘하고 있으면 꼭 나중에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게 잠재적이죠. 잠재적 자원의 합계다. 세계은행은
사회적 자본을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의 개념에 활용하였다. 개발도상국 사업에 활용하였다. 그냥 그 지문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다 하나 더 쓰실 거예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쓰실게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써주실게요. 거기에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활용이 되었다고 그 같은 책에서 나왔어요. 세계은행이랑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사회적 자본은요,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인적, 물적 자본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고용하는 그런 인적 자본이라고 하죠. 노동자를. 물적 자본은 돈이라든가 이런 시설 장비를 우리가 물적 자본이라고 해요. 사회적 자본은 어디에 있냐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랑 다른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인적, 물적 자본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물론 노비는 없지만 우리가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기간 동안.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은요.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에요. 내가 100원을 주면 100원을 쥐라는 게 아니에요.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 자본은 등가물의 교환이다. 등가물의 교환이다. 사회적 자본은 여기 공공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공재하고 사적재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공재적인 특성과 사적재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공공재적인 특성이 강조가 되죠. 인적, 물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사적재적, 사유재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물론 뭐 천년의 사랑에 빠진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걸리죠?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가족도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이겠지만은 서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가족 간의 신뢰라든가 그런 것처럼 어떤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개념이죠. 하지만 인적, 물적 자본은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돈을 내가 건네는 즉시 그 물건이 인도가 되죠. 그쵸? 내려가서 보면은 사회적 자본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이 사람과 식사를 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인적, 물적 자본은 자본을 획득한 다음에 일정한 물론 약간 감가상각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 보유의 상태가 현저하게 변하지는 않죠. 사회적 자본은요, 사용할수록 증가해요.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포지티브 썸이라고 쓸 거예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나는 싫다. 썸이라고 써도 돼요. 포지티브 썸이 아니라 썸이에요. 포지티브 썸. 있고 밑에다가는요, 옆에 사용할수록 감소한다. 거기 네거티브 썸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는 안 쓸게요.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는 포지티브 썸이다. 포지티브 썸이다. 이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자본의 한계 볼게요. 사회적 자본은 경제 자본에 비해서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요. 2번, 집단 내 폐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할 경우 집단 결속력,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동조성, 영어로 보니까 conformity라고 하는데 일치해라 라는 게 동조성이죠. 일치하다라는 게 conformity죠. 그죠? 동조성이에요. 그걸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제약을 촉진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면 X예요. 그죠? 제약할 수 있죠. 제약이에요. 제약과 촉진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단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어렵다. 우리 사회적 자본의 속성 2번에 그 땡땡 해놓고 나서요. 거기 근처에다가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사회적 규범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요. 제재도 써놓을게요. 제재력. 왜 안 써? 제재.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의 역할도 하고 제재력의 역할도 하겠죠. 사회적 제재의 역할도 하겠죠. 자,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넘어가실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누가 담당한다? 누가 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글자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시죠? 그쵸? 여기에 혹시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제 머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총칙 1조 목적 가겠습니다. 이 법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에서 보니까 정보의 정의가 나와요. 뭐 그림, 사진 이런 것도 나온대요. 이번에 보니까 공개의 정의가 나와요. 열람, 복제물 제공,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자정보법에 보니까 정보통신망이 있나 봐요.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금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의가 조마다 달라요. 여기 정보공개법에서는요. 국가기관을 국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까지 다 들어가요. 국회, 우리 행정규제기본법에 국회에 관련된 거 적용했나요? 감사원에 관련된 거 적용했나요? 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적용하고 있네요. 중앙행정기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속기관도 들어가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도 있네요. 이 법도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겠죠? 지자체도 들어간대요. 여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게 바로 이 지자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보 공개의 원칙이에요. 정보는 뭘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 써주실까요? 어디다 적어주실 거냐면요. 1번에 연역 있고 2번에 정보 공개와 행정 PR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에서 1번 보기에 보면은 가공되지 않은 정보의 소극적, 수동적 제공이 있죠. 여기다가요. CF라고 써주시고 3조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만 써주세요. 법조항으로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맞는 말이겠죠. 이거랑 행정 PR이랑 비교할 때는 소극적, 수동적 제공 맞는 말이겠죠. 그쵸?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4조 갈게요. 적용 범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법이란 뜻이죠. 일반법이란 뜻이죠.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자, 우리 다시 책으로 갈게요. 정보공개 연역을 보니까요. 92년에 청주시에서 조례로 제도화했다. 누가 먼저 했다? 청주시에서. 이에다가 밑줄, 청에다가 밑줄. 1996년 6에다가 밑줄.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다예요. 그죠? 2006이죠? 2006이에요. 우리가 매일 대중 헌장 기억하실까요? 매일 대팔 헌장 기억하실까요? 매일 대팔 헌장? 1991년도에 메이저 정부에서 그 다음에 대팔 김대중 정부 때 1998년도에 무슨 행정서비스 헌장 또는 다른 말로 시민 헌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본 건 1992년도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먼저 조례로 그 다음에 1990몇 년도? 1996년도에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온 케이스네요. 그죠? 자, 정보공개와 이게 가로치고 보니까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다. 독일과 일본도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형식으로 밑에서 먼저 올라왔나 봐요. 법이 한 다음에 확장시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법으로 갈게요. 국가안전보장 기관에서 이런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 적용하지 아니한대요. 이렇게 해놓고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2장을 봅시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민인 국민은이에요? 모든 국민은이에요? 모든 국민은이네요. 그죠? 외국인은 할 수 없죠, 여러분. 외국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정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죠? 공공기관은 정비를 해야겠죠. 1항에 보니까 정비를 하고 2항에 가니까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냥 5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7. 공표가 있어요. 공표라는 거는 뭐냐면 공공기관은 공표를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적극적이죠, 이거는. 그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수동적으로 청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표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건 공표할 필요가 없는 게 구조 1호에 있다. 근데 이건 공표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돈 많이 들어간 거, 대규모 예산, 행정 감시.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또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치하여야 된다. 작성과 비치니까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라는 게 8쪽에 있죠. 내려가 볼게요. 원문 공개. 원문 공개를 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정보 공개 절차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대요. 이거는 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그런데 이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것 빼고 다니까 이거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네요. 그죠? 네거티브죠?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되니까. 그쵸?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는 거죠. 다른 법률 또는 명령 등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예요. 이거 지금 제가 행정법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이. 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모두가 비공개 정보다. 그게 아니죠? 그거 플러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도 국민의 생명 등등의 현저한 지장을 현저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보면요. 진행 중의 재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공개된 경우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이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가지고 뭔가 조건이 두 개죠. 조건이 두 개예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데 범죄 예방 등등이 있는데 이거 플러스 현저히 곤란, 침해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5호에도 비슷한 게 있을까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건데 공개되면은 현저한 지장 비슷하죠. 조건이 거의 두 개씩 설정이 되어 있어요. 6호 보면은 역시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나와 있죠. 7호 갈게요. 7호는 없나? 자, 가나다라가 나와 있어요. 다음 항목에 열거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그럼 이건 공개한다라는 거죠? 나 모르겠는데 다 이것도 모르겠는데 라는 아셔야 되죠. 직무를 수행한 성명과 직위는 공개한다예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한다예요. 그래서 공문서 여러분이 좀 공개된 자료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주무관, 사무관 하면서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있고 나머지는 무시하고요. 무시하고요.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청구하는 자는요. 아까 누구였어요? 외국인 할 수 있죠. 모든 국민 할 수 있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었어요.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오직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틀려요. 뭐도 할 수 있죠? 말로써 할 수 있죠. 말로써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연락처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고요. 뭘 알고 싶은지, 어떻게 알고 싶은지는 정해줘야 된대요. 사인도 해야 된대요. 말로 할 때는. 이렇게 있고요. 자, 10일.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 공개 결정. 11 플러스 10일이에요. 11 플러스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1 플러스 10일이에요. 3자한테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요. 3자한테 관련이 되면은 바로 걔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3자. 자, 정보 공개 심의회를 둔대요. 어디에 두죠? 이거는 공공기관,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은 뭐를 둔다? 정보 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는데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옆에다 써주실게요. 밑에 8번에 관련 기관 맨 마지막에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신다고요? 위 1 포함 5명 이상 7명이야. 위 1이라고만 써주세요. 위 1 포함 그 다음에 5명 이상 7명이야. 그것만 간단하게 써주세요. 3 쓰실 분은 쓰실까요? 그냥 2분의 1만 씁시다. 2분의 1. 2분의 1 외부. 2분의 1 외부. 그런데 조금 그 국가기관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위험한 일을 담당하는 더 안보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3분의 1 이상만 하면 돼. 3분의 1 이상만 하면 돼. 뭐 그런 것 같은데 알려고 이거 기출 문제 나왔다면 외우시고 안 나오면 외우지 마세요. 행정법에서. 있고 4항 모르겠고 5항 6항 여부의 통지 일시와 장소들을 분명히 밝게 통지하여야 2항 원하면 교부하여야 몰라요. 넘어갑시다. 3항 복제물을 공개할 수도 있다. 모릅니다. 내려갑시다. 4항 비공개 결정할 때는 말로 할 수 있다? 여기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되네요. 그
그 다음에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분 공개할 수 있다죠. 부분 공개할 수 있다죠.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할 수 있다예요. 부분 공개할 수 있다예요. 비공개 부분은 공개 안 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겠죠. 전자적 공개할 수 있겠죠. 그냥 할 수 있다라 따라야 한다는데 현저한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 그냥 맞는 지문으로 지금 나오는 지문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에요. 공개 및 우송은요, 나라가 책임지죠, 여러분. 공개 및 우송은 나라가 책임지죠. 끄덕이면 안 된다. 자, 공개 및 우송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예요. 그죠? 이게 이제 끄덕이는 게요, 그게 좋은, 제가 지금 끄덕이지 말라는 게 아예 침묵하고 의견을 표시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편견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몸으로 좀 반응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끄덕였으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써놔야 돼요. 이거 약간 방점 표시를 해놔야 돼요. 우송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우송하고 청구? 우송하고 공개 비용에 드는 거는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예요. 청구인이 부담한다. 감면할 수 있다. 몰라요. 이것도 모르겠고요. 불복 구제 절차는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결정이 공개 결정이 없는 때랑 불복하고 싶어요. 그때는 20일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자, 불복이 있거나 공개 청구 20일이 지난. 왜 20일이에요? 아까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고 10일 안에 연장할 수 있으니까 두 개 합해서 20일이죠. 그런 다음에 불복할 때 지금 이의 신청 보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공개 청구 후부터 30일 이내가 아니죠.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예요. 부터가 어디에 붙는지가 중요하죠. 정보 공개 청구부터 30일이 아니라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 일단 말로 이의 신청이 아니네요. 그죠? 아까 정보 공개 청구할 때는 말로 써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을 안 보고 있어요. 이런 세 개는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나 단선 반복이나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는 행정법. 자, 7일 이내 이의 신청은 며칠이에요? 7일, 지금 10일, 10일, 20일, 그리고 이때부터 지난 다음부터 30일이죠. 10일, 10일. 그 다음에 이때부터 30일이죠. 그쵸? 결정 받을 때부터.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면 30일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측에서는 7일이에요. 그죠?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결정하고, 7일 이내 범위에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그쵸? 7이에요. 기각하면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려줘야 된다. 행정심판은요, 똑같아요. 이의신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 갈 수도 있고, 행정소송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걸 임의적 행정심판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불복,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비슷해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누설하면 안 돼요. 행정소송 똑같아요. 이것도 법구조가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빨리 내려갑시다. 졸려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보러 왔어요. 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아까 지체 없이 통지 받았어요? 3일 얘는 3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무시하고 공개를 할 수가 있다. 문서로 그럼 가르쳐줘요. 지체 없이 걔한테. 얘는 화가 나죠.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 이의 신청이냐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이건 너무 좀 심하죠. 그렇죠? 굉장히 짧아요. 그죠? 3일, 그 다음에 7일이에요. 3일 안에 이의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공개 결정을 해요. 하면 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문서로 똑같이 이 사람도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언제부터예요? 공개를 결정한 날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30일의 간격이죠. 이거 좀 바꿔서 낼 수 있겠죠. 그죠?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의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3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에 밑에다 쓸까요? 8번 밑에다가 9번이라고 쓸게요. 9번이라고 쓰고요. 뭐라고 쓸까요? 자, 지체 없이 제3자 통지.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뭐죠? 3일 이내에 뭐죠?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도 공공기관은 공개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쵸?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너무 짧았어요. 이의 신청 기간이 마치 내가 행정기관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의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고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며칠이죠? 최소 30일 간격을 두어야 가 이거예요. 숫자가 3 일단은 직접 통지는 했겠지만 3일 안에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도 그냥 결정을 할 수 있죠. 공개할 거라고. 그러면 이의 신청은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며칠? 30일 사이의 간격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갑시다. 정보공개위원회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예요. 공개예요? 보호예요? 공개위원회예요. 공개위원회예요. 내려가서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요.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9명이에요. 119네요. 119예요. 우리 행정규제 기본법에 나오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잘하셨고요. 몇 명에서 몇 명이었죠? 20명에서 2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이상은, 그러니까 얼마큼은, 과반수는 비공무원이어야 된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1명은 누구여야 되죠? 국무총리여야 되고 1명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였겠죠.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연임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1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무슨 위원회예요? 정보공개위원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1명이에요. 부위원장 1명이에요. 그 통합해서 9명이에요. 그쵸? 119 했죠? 119 했고요. 그 중에서요. 5명은 119-5네요. 그죠? 119-5네요. 그죠? 119-5예요. 119-5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9명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외안이에요? 아니면 포함안이에요? 위원장? 포함안이네요. 그죠?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비공무원. 자, 보니까 공무원도 될 수가 있네요.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행안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1년 한 번에 하나요? 그런 말 없죠? 그죠? 그냥 2년 하고 연임 동그라미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옆에다가 써주실 거예요. 정보공개위원회 거기 가셔가지고요. 뭐라고 쓰실까요? 위 1, 그 다음에 또 부 1, 그리고 포함 9명, 그리고 위 포함 몇 명은 비공무원 아니면 공무원? 비공무원. 그리고 임기는 뭐죠? 연임 동그라미. 연이가 아니라 연임 동그라미죠. 그쵸? 이 정도만 더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정보공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이런 거 있는데 밑에다가 위 1, 부 1 포함 9명, 위 포함해서 9명은 비공무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설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게 있고요. 제도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공개제도 총괄한다.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선위 사무총장하고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 보고한다.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냥 이거는 국회에 제출하는 거는 한 번씩 그냥 보고할게요. 국회에 보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뭐라고 쓸까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이것까지 이렇게 그냥 써주세요. 쓸 수 있으면. 내려갈게요.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규정. 그 다음에 신분 보장.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 비영리 민감문화재 정리한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정보공개 제도의 연역. 1992년도 기초자치단체다. 청주시는 뭐다? 기초자치단체다. 그러면 기초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도 있겠죠? 그쵸? 여기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조례로 제도화하였다. 1996년도 헌법상 알 권리에 기반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6년도에 제도화하였다. 독일과 일본과 비슷하다. 우리는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행정 PR과 정보 공개를 비교를 해야 된다. 행정 PR은요, 기업 광고랑 또 비교할 수 있겠죠.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기업 광고는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행정 PR은 정부하고 국민 사이에서 왔다 가는 의사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PR이라는 거는 단순한 광고 이상의 개념이죠. 그쵸? 광고 이상의 개념인데 정보 공개를 해볼게요. 정보 공개는요. 정부하고 국민 사이에서 누가 먼저냐면 국민이 먼저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국민이 청구를 해야지 정부가 반응을 해요. 공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극적, 수동적 공개라고 하죠. 그리고 행정 PR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리는 거니까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해서 알리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책자가 어디 근처에 놔져 있더라고요. 도시재생 책자라고 해서 예쁘게 놔져 있는 것도 봤고 보육 돌봄 서비스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써 있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고용보험이라는 거. 예쁘게 책자로 홍보가 되어 있죠. 그건 가공된 정보죠. 가공된 정보예요. 가공된 정보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제공이 바로 행정 PR이에요. 근데 정보 공개는요. 가공되지 않은 정보에 그냥 서류 자체로 줘요. 서류 자체로 줘요.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그리고 소극적으로 얘가 먼저 요청을 받아야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CF하고 뭐라고 써놨다고요? 3조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이게 원칙으로는 있다. 우리 기억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모든 국민 법인하고 단체도 들어간다. 법인과 단체도 들어간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해서 틀리게 냈나 보죠. 공개기관은요. 국가기관이 들어가요. 국가기관이 들어가요. 국회, 헌재, 법원, 중앙정기관 등 지자체도 들어갔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기업들을 이렇게 공사공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그게 나오나 봐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보면은 각급 학교, 지방공사, 공단 등이 있습니다. 자, 청구 방법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말로써 할 때는 뭐 따로 그 기명날인 그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거 봤던 것 같아요. 사인해야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보 공개의 종류는 청구 공개가 있고 공표가 있다. 공개는 청구에 의한 공개고 공표는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거다. 예시 우리 1호가 여기 있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을 쓰는 것 등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니까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는. 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하고 직위는 이거는 공개한다. 공개를 한다. 밑에 있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이 추리할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겠죠? 하나는 외우세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한다.
진행 중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이거 이상하다. 진행 중 재판에 관련된 정보 플러스 알파라고 써놓으실까요? 그쵸? 진행 중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고 일단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현저히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다른 법률, 명령, 아까 조례에 한한다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는데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등. 자, 이제 공개 절차인데요. 10일, 10일이죠. 10 플러스 1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제3자한테 관련된 경우에는 3일 안에 통지한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 기억하실 거고요. 20일 이내에 결정이 없어요. 아니면 불복하고 싶어요. 며칠 안에 이의 신청하실 수 있죠? 30일이에요. 언제부터? 청구한 때부터 아니면은 그 20일이 지난 때부터? 20일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의 신청이죠. 그리고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뭐 할 수 있었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할 수 있고요. 이의 신청 거친 다음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걸로 보여요. 법리상. 보이고 그 다음에 3자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를 받은 다음에 3일 안에 나는 결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얘는 결정을 거절당할 수가 있죠. 그죠? 공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며칠 안에 이의 신청해요? 7일 안에 이의 신청하고 7일 안에 연장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건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어디에 밑에 민간인의 입장에서 3자의 입장에서니까 7일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대신에 결정을 한 그 기관은 뭘 할 수 있죠?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며칠의 간격을 둘 수 있다? 30일의 간격을 둘 수 있다. 30일의 간격을 둘 수 있다. 해놓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또 보니까 나머지는 다 봤나요? 네, 부분이고요. 정보 공개 보겠습니다. 우리 분리할 수 있으면 부분 공개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공개는 이건 똑같은 내용이니까 내려가고 즉시 처리가 가능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를 할 수 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나 보죠. 공개 심의회, 기관별로 있는 게 심의회,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있는 게 위원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의 가치 볼게요. 행정의 가치 볼게요. 우리가 행정의 우리 활동을 봤어요. 여러분, 행정의 활동에서는 규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봤죠. 그렇죠? 공공서비스 보면서 마지막에 공공기관의 뭐까지? 정보공개에 관한 그 법률까지 해가지고 플러스로 봤던 것 같아요. 행정의 가치를 보니까요. 본질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를 구분하라는 게 45쪽 처음에 1번에 나오네요. 본질적 가치는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저는 공자 정복, 형평 공자 정복이라고 할게요. 형평 공자 정복이라고 할게요. 형평 공자 정복이라고 할게요. 형평성하고 평등성, 그리고 공익성하고 자유, 그리고 정의와 복지는 뭐다? 본질적 가치예요. 저는요, 공익성은 본질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정의도 그렇죠. 본질적으로 보이죠. 이게 수단으로 보이시나요? 본질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복지가 헷갈리더라고요. 복지에다가 표시해 놓을게요. 저 복지적인 인간이 아닌가 봐요. 복지는 본질적인 인간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예요. 형평성도 본질적으로 보이시죠? 평등도 본질적 가치 아닌가요? 뭔가 수단이 되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도 본질적 가치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구분은 조금 상대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게 다른 거에 수단적 가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문이 있고. 자, 1번 다시 읽어볼게요.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 자, 수단적 가치 볼게요. 궁극적 목적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행정 과정에서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다. 자,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가외성. 여러분은요, 하다 보면 다 암기를 하게 되는데 민주성에다 표시를 해놓고요. 책임성에다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맨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앞 단계에서 헷갈리는 게 보통 합법성 같아요. 합법성 같아요. 합법성? 그 정도? 좀 헷갈릴 것 같고요. 일단은 외워봅시다. 이거는 좀 무식하게 외울 거예요. 합이 몇 개예요, 여러분? 합이에요. 합 있고요. 그 다음에 효도 2개라고 합시다. 효율성으로 외울 거예요. 효라고 할게요. 효.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민책2 가만 외우면 되죠. 민책2 가만 외우면 되죠. 민책2 가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효, 민책2 가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외우기 해볼게요. 수단적 가치예요. 효, 민책2 가래요. 가가 뭐였어요? 가외성이죠. 투 가였잖아요. 투가 뭐였어요? 투명성이었어요. 민책2가 책이 뭐였어요? 책임성이 뭐라고요? 수단적 가치예요. 그 다음에 민책2가 민이 뭐라고요? 민주성이 의외로 이게 수단적 가치예요. 민주성, 책임성이 수단적 가치예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효만 외우면 되죠. 하나는 합리성,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합법성. 효는 효율성과 효과성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자, 민주성과 생산성은요. 약간 충돌, 갈등, 약간 그런 관계에 있는 가치예요. 민주성과 생산성은요. 충돌, 갈등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민주성과 생산성의 가치는 상충관계를 가지며 이 가치들 간의 조화가 관건이다. 하지만 항상 조화된다. 항상 갈등 관계에 있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항상 조화 관계에 있다. 항상 갈등 관계에 있다면 틀린 지문이죠. 밑으로 내려가서 민주성을 위한 가치에는 합법성과 책임성이 들어가죠. 그쵸? 합법성과 책임성이 들어가죠. 민주성, 국민이 뽑았다. 국민이 들어가야 돼요. 합법성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입법가들이 만든 거예요. 합법성은 민주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쵸? 민주성, 합법성, 책임성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제 민주성하고 합법성, 책임성. 그 다음에 대응성도 여러분 민주성이랑 연결이 되겠죠. 국민한테 대응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이해를 해보려고 일단 해보고, 투명성, 국민한테 투명해줘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형평적으로 여러분이 대응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 되시면은. 그러면 합법성, 대응성,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인데요.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것만 방점 찍어놓고 나름대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민주성 관련돼서 일단은 뭐를 꼭 외운다? 민주성 관련해서 합법성하고 책임성을 외운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대응성은 나중에 들어오실 거고 형평성도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투명성이었나요? 투명성도 나중에 좀 국민하고 좀 더 연결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무언가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능률성은 민주성이랑 확실히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아닌가요? 능률성은 약간 내부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돈이랑 관련돼 보여요. 세 개 다. 적응성하고 중립성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생적중이에요. 그쵸? 생적중이에요. 생적중이 저는 어려워요. 생적중. 적응성하고 중립성이 생산성을 위한 가치구나. 중립성이 생산성을 위한 가치구나. 중립적이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적응을 잘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일단 말씀하시고 생적중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행정 이념의 시대적 변천입니다. 자, 19세기 초의 관료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관료제 이론. 합법성.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합법성. 해가지고 관료제 이론이래요. 몇 세기? 19세기. 무슨 이론? 관료제 이론. 무슨 성? 합법성이에요. 19세기 말 나왔어요. 행정관리론 여러 번 보셨죠? will, 귤, all, fair까지 하셨죠? fair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윌슨 기억하실 거예요. 행정관리론. 정치행정이원론이었죠? 능률성인데 무슨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이에요. 기계적 능률성. 기계적 효율성으로 나오기도 해요. 기계적 능률성. 이거는요. 비용과 산출, 비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능률이죠. 그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게 저도 효과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효율적인 사람이고 전 좀 능력이 좀 딸려요. 체력이 딸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문제 몇 문제 푸셨어요? 다 푸셨어요? 본인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할당을 하셔가지고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몇 시간을 하든지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좀 지그시 앉아있는 시간이 꼭 필요할 거고요. 왜냐면 분명히 1시간은 날아갈 거니까. 앉아있어서 글자를 봐도 보는 것이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2시간 때부터 조금 집중이 살짝 될 거니까. 3시간 때부터 공부가 되는데 그때부터 지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 이상이 기본이에요.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퇴실할 때 제일 잘 되는데 그때 또 졸리죠. 힘들죠. 퇴실해야 되는데 꼭 5시간은 하루에 맥시멈 공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오늘 공부 빡세게 하고 내일을 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창의성이 많은 학생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공부를 그래도 좀 착실하게 하는 학생이라면 이게 통해요. 이렇게 빡세게 했다가 좀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빡세게 한 다음에 쉬면 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1일 공부하고 2일에서 3일을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본인만의 좀 규칙을 좀 정한다. 3시간에서 5시간은 앉아있자. 아무것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실강 듣고 나서 혼자 다른 독서실 가서 하시는 분도 있죠. 그쵸? 앉아서 반드시 3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1시간 15분 이렇게 짧게 강의니까 쉬는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 보통 한 번 앉을 때 2시간 앉고 나서 화장실 가시는 게 아마 집중력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꼭 200문제 꼭 풀려고 하시고요. 못 푸신 분은요. 그래도 제가 이 시간표 짰을 때는 15일을 계산으로 해서 짠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쪽씩 풀어라 라고 해서 시간을 짰는데 못 푸신 분들은 최소한 70쪽 이상은 풀려고 할 것.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해서 진도를 나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이 기간 안에 끝날 거예요. 약간 어제 진도 다 못 나갔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회독이 중요하다 아니면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다? 회독이 중요하다예요. 2시간 안에 읽은 만큼이 나 한계니까 그것만 반복하세요. 2시간에서 2시간 15분, 30분? 그 정도 안에 1회독이 끝나야 돼요. 그거를 하루 중에 한 3번에서 4번을 보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어제 처음부터 말하면 도망갈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보겠습니다. 민주성하고 생산받고 그 다음에 행정이님의 시대적 번천을 보고 있었죠. 행정관리론, 기계적 능률성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보니까 통치기능론이 나왔어요. 무슨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이에요.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이죠.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이죠. 그 다음에 행정행태론은 1950년대래요. 행정행태론 나왔어요. 합리성, 우리 의사결정의 합리성에서 싸바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사이먼과 바나드의 우리 행정행태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합리성 보고 있어요. 수단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외워볼게요. 19세기에 관료제 이론에서 합리성, 합법성 하셨고요. 19세기 말 되면 무슨 이론? 행정, 관리론 하면서 무슨 성? 기계적 능률성 나오셨고요. 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비용이 산출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900 몇 년도죠, 이제? 10년대, 20년대? 20년도로 볼 것 같은데요. 그죠? 30년대. 왜냐면 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있으니까. 1930년대 나올 것 같은데요. 뭐죠, 이제? 사회적 능률성을 말하는 통치기능론이에요. 통치기능론하고 인간관계론하고 보통 같이 논의가 돼요. 통치기능론하고 인간관계론이랑 보통 같이 논의가 돼요. 인간관계론이랑. 1950년대에 뭐죠? 행정? 행태론이 있고 무슨 성? 합리성. 수단이 목적에 기여한 정도를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한다. 1960년대 우리 발신 기억나시나요? 정치행정 이론론의 예시로 우리가 발신을 했잖아요. 발전행정론하고 신행정론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론을 보다 보면 이 사이에 뭐 체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론이라든가 그 다음 비교행정론을 보시게 되겠죠. 그쵸? 다시 한번 체제론이라든가 뭐 생태론이라든가 뭐 비교행정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기출문제 보신 분은 약간 그래도 이해하시죠? 있고요. 자, 발전행정론 보니까 1960년대 이거 우리 개발도상국 기억하실까요? 행정우위예요? 정치우위예요? 정치우위죠? 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행정우위의 정치행정 이론론이었죠. 효과성, 목표 달성도다. 비용에 대한 고려가 있다, 없다? 없다. 효과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노력이 얼마나 하든지 지치지 아니하며 결과를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결과를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편하겠죠. 그쵸? 효과성이 있어야 돼요. 효과성. 목표 달성도. 신행정론은 1970년대. 형평성. 왈푸마 기억하시나요? 왈도와 프레드릭슨하고 마린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형평성, 대응성 같이 논의가 되죠.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이때 옆에다가 우리 공익이라고 써볼게요.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1980년도는요. 우리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나오는데요. 1970년대 우리 옆에다가 공공선택론이라고 써놓을까요? 공공선택론은 사실은 연도가 1950년부터 이렇게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1990년까지 이렇게 약간 뻗쳐져 있어요. 있는데 신공공관리론의 배경으로 공공선택론이 들어가니까 공공선택론을 신공공관리론 앞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공공관리론은 생산성을 중요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같다, 효율성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생산성이랑 효율성이랑 같은 말이다. 생산성과 효과성. 뉴 거버넌스가 나왔어요. 뉴 거버넌스는 신뢰성. 우리가 신공공관리론 학생이 아니라 학자는요. HPO가 기억이 나요. 후드와 피터스와 그리고 피터스 맞나? 그리고 오스본이 기억이 나실 거고요. 뉴 거버넌스는 누구예요? 로즈가 기억나시죠? R, H로 시작하는 로데스 그런 스펠링 가진 사람 기억나시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이 뉴 거버넌스에서 제시가 됐나 봐요.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MPS라고 쓸게요. 신공공서비스론이에요. 뉴 거버넌스론이랑 신공공서비스론은 사실 좀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그냥 명칭이 좀 다를 뿐인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공공서비스. 자, 넘어가실게요. 공익 가겠습니다. 우리 공익을 볼게요. 근데 먼저 우리 69번 가겠습니다. 39쪽에 있어요. 문제집 39쪽에 있어요. 39쪽에 보면은 공익이 있어요. 이게 2019년도 국가직 9급 문제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죠. 자, 39쪽 보시면요. 자,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1조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언제 문제 푸셨으니까 예습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공익을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없다? 없다. 공무원 헌장에 있다, 없다? 이번에? 있다예요. 일단 그거 외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공익이 어디에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없다? 없다. 1조에 없다. 어디에 있다? 헌장에 있다예요. 있고 3조 보니까요. 3번에 보니까요.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강조하겠죠. 부산물이 아닌 행정의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강조하겠죠.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요. 실체설이 아니라 이건 절차설이라고 하는데요. 절차설은 타협과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가 일단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예습시켜주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밑에 공무원 헌장 볼 거예요. 공무원 헌장에 나오는 가치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외울 거예요. 하나 있죠. 대통령 훈령으로 정했죠. 2016년도에. 옆에다가 공익, 창민, 공적이라고 써볼게요. 공익 붙였어야겠다. 공익, 창민, 공적, 그 다음에 청규건하고 전투다.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외우기 시켰더니 저번 인사 조직 같이 들으신 학생 중에서 이게 어디 나왔더라고 하더라고. 전투다? 전투다는 외울 수 있겠죠. 전투다는 먼저 외워지죠. 전투다. 전투다. 전이 뭐냐면 보면은 전문성과 투명성과 다양성이 보이실까요? 찾아보세요. 전투다. 있어요? 헌장 안에? 전문성과 투명성과 다양성이 있죠. 제가 공익창민이라고 했잖아요. 왜 경찰 군대 중에서 우리 공익간다라는 표현 하죠? 그쵸? 공익간 창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공익창민이에요. 공익이 어디에 있다고요? 헌장에 있다예요. 창민이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민주행정인가요? 민주행정인가요? 했고요. 공익창민 외웠고요. 그 다음에 전투다 외웠어요. 사이에 있는 것만 외우면 돼요. 총 이름이 무슨 총이죠? 청규건. 공적 청규건만 외우면 된다. 공적 청규건. 공적 청규건. 요즘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안 어울리긴 하는데 저도 여러분이 멋진 두 문자를 받아서 제공해 주시면 6만 아니면 제가 다 수용합니다. 공적 청규건 일단 해놓고 나서 공익이 뭐냐면 여기서는 공익이 아니라 공정성이죠. 두 번째니까. 공정성 있어요? 공정하게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맡은 바 있잖아요. 그죠? 공정하게 있죠? 공적 있고요. 공책 하나 빼먹었다. 공정성 있고 아유 위로 올라가서 공하고 책까지 쓸 거예요. 책임성 보이실까요? 책임성 보이실까요? 책임을 다한다 있으니까 책이 있죠. 자, 공익, 창민 외웠고요. 공책 나왔어요. 공책 나왔어요. 공정성하고 책임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적청규건. 이게 좀 어렵죠. 적이랑 싸우는 거예요. 적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예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적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건이 뭐죠? 규건이 뭐예요?
규건이 뭐예요?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서. 이거 뭐만 더 외우면 되죠, 여러분? 제가 뭘 빼먹었죠? 청을 빼먹었죠. 청을 빼먹었죠. 청이 뭡니까? 청렴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안 말씀이 아니라 가리고 말씀해 보실게요. 가리고 처음에 무슨 어디 간 누구죠? 공익간 창민이에요. 그죠? 공익간 창민이에요. 공익건 창민이에요. 공익건 창민이에요. 공익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민주행정 있고요. 전투 다 외웠어요. 전문성, 투명성, 다양성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무슨 총 이름이 있었는데요. 뭔 규건이었던 것 같아. 청규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파란색 총인가 봐요. 청규건이 있었어요. 청렴과 규범과 건전한 상식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책이 뭐죠? 공정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어요. 일단 말씀하고 넘어가실게요. 적극적 제가 빼먹었죠. 공책적. 일단 말씀하고 넘어가시면 적어도 공익은 외웠을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전투단은 외웠겠죠. 나머지 외워보려고 해보세요. 자, 공익기념. 그 다음에 여기 온 김에 오타 수정은 하지 맙시다. 보이는데 4번에 보면 오타가 있어요. 리프면이라고 보이시나요? 중간에? 리프면 보이시나요? 대표적 학자로 공익의 실체설의 학자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제가 컨트롤 C와 컨트롤 V라 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리프면으로 다 되어 있는데 리프머니예요. 리프머니예요. 이런 거 있고 좀 이따 다시 한번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책으로 갑시다. 우리가 공익을 대충 보고 왔어요. 자, 공익은 뭐냐면은 자,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 강화의 요청에 따라 공익이란 개념이 논의가 되었어요. 이 정치행정 이론이랑 좀 관련이 있겠죠. 정치행정 이론이 관련이 있죠. 신행정론. 행정권한의 확대 등으로 인한 판단의 준거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판단의 준거 기준으로서 공익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신행정론 옆에다가 뉴 거버넌스도 신공공 서비스도 써놓을까요? 신공공 서비스. 써놓고요.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을 비교해 봅시다. 실체설과 과정설. 실체설.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가 있다. 자, 유공집이죠. 여러분, 유공집이죠. 유기체, 공동체, 집단주의. 적 관점, 유공집이죠. 그죠?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익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없다. 그죠?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사익을 무시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근대 입헌 국가에서는 시민하고 그 국가하고 적대적이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복지국가였나요? 행정국가였나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복지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민사회가? 일원적, 동질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앞에 가서 보시고 올게요. 행정의 18쪽에 보면은 여기 요약서의 18쪽에 보면은 행정국가, 복지국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일원적 동질성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시민사회가 위축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있고 탈행정, 신행정 하면서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일원적이라는 말 표현하면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비슷하잖아요. 46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없다. 즉 사익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정설 보니까 자,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 이게 아까 실체설에서 틀리겠는 지문이었죠? 조정과 타협 하면은 과정설이에요. 이거는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개인주의적 관점이죠. 사익을 초월한 공익의 존재를 부정한다. 자, 공익을 규정을 하는 게 실체설에서는요. 엘리트나 관료예요. 공무원이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트나 관료예요. 공무원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설에서는 과정, 제도, 절차적인 그런 국면을 통해서 형성이 돼 간다는 거죠. 그렇죠? 형성을 돼 간다. 과정, 제도, 절차. 자, 실제설에서 관료를 보면 적극적, 공익을 규정하고 목민적, 그 목동을 우리가 목민할 때 그 목자 쓰는 것 같은데 목민적 역할을 한다. 백성을 양치기 하는 목민적 역할을 한다. 적극적이죠. 과정설에서 관료는 소극적인 역할을 해요.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다원주의 같은데요. 자, 실체설에서의 장점을 볼까요? 대립적인 이익 간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아까 공익의 논의 배경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이랑 상통하죠.
그죠?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판단의 준거 기준 맞잖아요. 그죠? 과정설에서 보면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과정설, 절차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주니까. 실체설의 한계는 공익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규정이 되니까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과정설에서는 공익 형성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집단이기주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과 소수 집단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조직화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체설은 개발도상국. 어디가 강한? 국가의 힘이 강한 개발도상국. 실체설. 과정설은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발달한 선진국. 실체설의 관점은 엘리트주의와 합리 모형. 과정설의 관점은 다원주의와 점증 모형이에요. 이거 처음에 안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정책론까지 하신 다음에 이거 보면 아 내가 그때 이해가 왜 안 갔지? 하고 코 웃음을 칠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은 그때 가서 보면은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한다? 두 문자 따서 읽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합 L, L 합, 실 해놓고 나서 과정론은 뭐다? 점다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표학자가 있어요. 플라톤과 로엘스와 루소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타는 거기 있었죠. 39쪽에. 39쪽에 보면 학자들 다 있죠. 그쵸?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다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하고 3명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 롤, 루는 외워야 돼요. 확실히. 풀, 롤, 루는 외워야 돼요. 풀, 롤, 루 외워야 돼요. 그리고 과정설에 보면은 홉스, 벤담, 휴움 있죠. 여기 밑에다가 소라우프만 써주실게요. 소라우프만 써주실게요. 소라우프 써주실게요. 소라우프 써주실게요. 소라우프는요. 소라우프 한번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어디다? 절차설이다, 실체설이다? 과정설이다, 실체설이다? 과정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난 좀 힘들다 하면 일단 플라톤과 로일스와 루소만 일단은 외우고 가죠. 무슨 화장실 이름 같지 않아요? 풀롤루? 아닌가? 화장실 이름 아닌가? 제가 좀 너무 더럽죠? 풀롤루 해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벤담, 휴움, 홉스, 소라우프. 벤담, 휴움, 홉스, 소라우프 연습하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는 이상하게 벤담은 사실 공예주의 학자잖아요. 그죠? 공예주의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여러분 공익에 대해서 실체설에 관해서 이 공예주의를 뭐로 보는 문제가 있냐면 100번에 있나? 그냥 앞에부터 갈까요? 어제 제보 받은 걸 포함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19번 갈게요. 19번. 12쪽에 19번 갈게요. 19번에 19번 삭제해주세요. 이거 앞에 있는 거랑 중복이니까 삭제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해야겠네. 15분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집 보시면서 할게요.